문수신앙 이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결국은 뭐냐면 저 신라 시대 때 통일되기 이전에 자장률사로부터 이제 이 뭐냐면 중국에 가서 이 자장률사가 중국 오대산에 가가지고 7일 동안을 기도를 했답니다. 이제 이 자장률사 얘기 조금 뒤에 더 하겠지만 어쨌거나 이 문수보살 앞에 가서 7일 동안 기도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 보살로부터 사국계 산토교육도된 사국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노 스님으로부터 요 해석을 듣고 또 부처님의 가사 바로 또 뭘 받았냐면 지실사례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귀국을 했고 그래서 뭐냐면 이 신라에 이제 그 오대산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어떤 그 문수신앙을 퍼뜨렸다 이런 얘기들이고요.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자장을 따로 이야기를 합시다. 자, 그다음에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도 오대산에 북대, 남대, 동대, 서대, 중대 이렇게 해서 5대예요. 대라고 하는 거 이렇게 돌 있죠, 돌로 이렇게 있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대라고 얘기해서 여기에 1만의 문수보살이 머무는 도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세조 아까 얘기했던 이 세조가 4개의 기도를 하고 문수동자의 감흥을 받아서 당이 나왔다. 이때부터 더욱 뭐냐면 이 오대산은 문수신앙의 이 중심지로 이렇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저기 그 어디야 춘천에 있는 청평사 있죠? 청평사 그 이자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이제 고려 말에 많이 이제 활동들을 했었고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그 영화 찍은 데가 바로 이 청평사입니다. 이 청평사고요. 여기도 역시 뭐냐면 문수신앙과 이제 관련이 있고 삼각산의 문수화, 김포의 문수화, 또 옥천의 문수사, 여기 뭐 구미에도 문수사가 있고요. 여기 고성에도 문수함이 있습니다. 뭐 김제, 익산, 고창 그리고 이 고창 문수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특이한 게 문수 보살상이 아니라 석불 있죠, 그죠? 석불들을 갖다가 이렇게 모셔놓고 다른 데는 대개 뭐냐면 전라도 땅에서 미륵이다 이렇게 해서 모시거든요. 미륵 부처님으로 모시는데 문수보살로도 모시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문수전 여기에 모셔져 있는 영동에 있는 반야사에 모셔져 있는 문수보살상의 모습이고요. 가운데 문수보살이 있고 양쪽에 빨간 옷을 입은 또 요 파란 옷을 입은 이런 동자상들이 옆에서 협시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지금 얘기했던 고창 문수사 문수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돌로 된 이런 어떤 문수보살을 모시고 있는 겁니다. 특이한 이것도 이제 역시 그 땅에서 저 보살님이 나와서 문수보살로 저렇게 이제 모시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거는 좀 전에 이제 보았던 상원사에, 그죠? 상원사에 있는 문수보살 상이고 그 옆에서 이제 있었던 것들이 이제 문수 동자상들이 저렇게 이제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좌우로 이렇게 상원사에 모셔져 있는 거 우리 좀 전에 그 비디오로 봤던 겁니다. 자, 자장률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자장률사는 선덕왕 당시 때의 대표적인 스님이에요. 그리고 이 자장률사의 그 생제 조카가 누구냐면 문두루비법 해가지고 그 밀교로 그 당나라 군대를 무찔렀던 명랑법사가 바로 이제 뭐냐면 요 자장률사의 그 조카예요. 그러니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족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선덕여왕이 왕이 되고 최초 여왕이 되고 나서 자신이 없다 보니까 이 자장률사를 소위 뭐냐면 그 국무총리를 시키라고 지금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집에다가 이렇게 가시를 쳐놓고 나가지 않으면서 버틴 거예요. 그러자 뭐냐면 선덕여왕이 군인들을 시켜가지고 만약 안 나온다 하면 목을 베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목을 베려면 베라 이러고 하면서 자기는 하루를 살더라도 계율을 지키고 살지 계율을 어기지는 않겠다 이러고 버텨가지고 결국에는 이따가 중국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 계기가. 그래서 636년 이 선덕왕 5년 때 이게 뭐냐면 그 제자들과 함께 중국에 가요.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했처럼 오대산에서 7일 동안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가지고 문수보살을 칭견해서 사구계를 받습니다. 그 중국에서 귀화한 친구 하나가 이 자장률사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박사학위를. 그래서 한번 중국에 가서 만났는데 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저기 뭐 자장률사가 중국에 갔더라도 오대산에는 갈 수 없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지어낸 얘기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중국에서 당시에 당나라 때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자를 준대. 비자를 지금같이 허락을 주는데 그 비자에 그 사람이 갈 수 있는 그 지방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자장률사 같은 경우는 의천과 같이 거의 뭐냐면 왕족 출신이고 국무총리 격이니까 상당히 뭐냐면 대우를 해주겠죠. 그러더라도 뭐냐면 소위 장안 지역에서 오대산 지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아마 오대산까지 가는 건 허락하지 않았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뭐 상당히 좀 그 설득력은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뭐 그 자장률사 이야기들이 이제 그 중국에 가서 그 꿈속에서 왔다. 꿈속에서 그러면서 요 아라바자나 달레다카야 나가해가나 달레노사나 요 이 사고계를 받았다는 겁니다. 꿈속에서 문수보살로부터. 근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모르는데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 누더기를 걸친 스님이 나타나가지고는 이것들을 해석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법을 알고 보면 제 성품은 아무것도 없다. 공하다는 거죠. 모든 것들이 다 공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법의 성품을 알면 노사나 여기 나오는 노사 달래노사나 그랬죠. 노사나불을 불이라. 이제 우리가 이제 비루자나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노사나불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법신부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경전을 배운다 해도 이 개성보다 뛰어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사하고 부처님의 진신사례를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나라의 5대 정멸보궁이 있잖아요. 부처님의 진신사례를 거기다 모셔져 있다고 하고 특히 어디요? 통도사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저 모두 뭐냐면 자장률사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풍수를 하는 사람들이 도선국사를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뭐냐면 도선국사보다 나홍해근이 오히려 더 풍수에 밝았다 그런 얘기도 하고 나홍해근보다 자장률사가 사실은 풍수에 더 밝았다. 그래서 5대 정멸보궁에 부처님 모셔지고 있는 그 자리가 천하의 명당자리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그 풍수하시는 분들 하더라고요. 자, 어쨌거나 이제 조금 그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왔잖아요. 그죠? 그 진신사를 가지고 들어와서 강릉 지역에 이제 머물렀답니다. 그러다가 학을 따라가지고 그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 학이 쭉 가다가 머무는 데가 결국 뭐냐면 오대산에 있는 요 월정사 자리고 그래서 거기에서 월정사를 창건했고 거기 정멸보궁에 진신사리를 모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오대산에서 봤던 중국 오대산에서 봤던 스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문수보살을 보려거든 태백산 갈반진 이렇게 칡너골이 얽혀져 있는 곳 그곳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국에서 문수보살을 칭견했죠. 그리고 다시 이제 고국에 와서 또 문수보살을 칭견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았는데 중국에서 본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뭐냐면 그 뭐 황룡사도 짓고 이렇고 하면서 요때 이제 그 자장률사는 상당히 그 입지가 그 당시 신라의 최고의 어떤 그 승려로서의 어떤 지위에 있던 어떤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갈반지 이야기하는 갈반지가 어디냐라고 생각을 해서 태백산으로 갔더니 이 칡너골이 있는 데 찾아보니까 구렁이가 나무 아래 이렇게 있어서 아 여긴가 보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성남원이고 지금 현재 정선에 있는 정암사 자리예요. 정암사 자리.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성남원 정암사를 짓고 나서 여기서 이제 문수보살을 드리려고 다시 이제 기도에 들어간 거예요. 기도에.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주 얼굴도 그냥 축하게 생긴 노인네, 후줄근하게 생긴 노인네가 요 삼택이 있죠? 망 하나 들고 와가지고 거기에는 또 뭘 메고 있냐면 죽은 강아지 새끼를 갖다 거기다 메고 와서 그 시자한테 그 나라의 국사쯤 되는 양반 이제 자장교사 시장한테 뭐라고 얘기냐면 야, 네 그 주지 스님한테 가가지고 내가 좀 보잔다고 일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시자가 볼 때 한심하잖아요, 그죠? 그 높은 자장률사를 이 노인네가 옆에다가 먹으려고 그랬는지 개를 갖다가 메고 와가지고 보자고 하니까 자기는 문수보살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뭐냐면 그 보지를 않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했는데도 시자는 당연히 그러겠지만 자장한테 얘기를 했는데도 자장이 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인네가 자장률사한테 가가지고 아상이 있는 자 어찌 나를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아상의 그 자장률사가 이게 이제 찌들었다는 거죠. 처음에 중국에 와서 기도할 때는 그러지를 않았는데 신라에 와가지고 자기가 뭐 국사네 뭐네 하면서 이제 그런 상들이 있어서 그런 눈으로 어찌 이 문수보살을 볼 수 있겠느냐. 그 지혜가 눈을 가린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상징화되어 있는 거겠죠. 그러고 나서는 호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뒤에 이제 그래서 호련이 사라졌고 나중에 가서 보니까 지팡이는 그 뭐예요? 그 지팡이는 한쪽에 있고 한쪽에는 뭐예요? 그 삼태기 같은 것들이 그 속에는 그 강아지가 아니라 이 소나무 껍질이었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내려옵니다. 자, 다시 이제 조금 중복되는 감들은 있는데 여기 얘기들이 그 진골 출신 이름이 이제 선종랑이었고 그 선덕여왕이 정치를 맡기려고 했는데 결국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차라리 하루를 살더라도 개를 지킬지언정 파괴한 100년을 살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결국 선덕여왕이 이제 포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장률사는 선덕여왕을 위해서 이 신라 왕실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들을 많이 했고 당으로 가서 오대산에 문수보살을 칭견하고 또 중국인들에게는 율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법을 갖다가 설했다. 당 태종으로부터도 후대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다가 643년에 선덕원 12년에 귀국을 해가지고 가사사리 불교 경전 400상자를 가지고 왔다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돌아왔고요. 그다음에 대국통 최고 자리에 올라가지고 이제 당시 승단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요 양산 통도사, 오대산 월정사, 태백산 아까 얘기했던 정암사, 그다음에 원령사, 태화사 여기에 소위 5대 이렇게 그 불사들을 하면서 사찰을 세우고 5대 정멸보궁, 이 정멸보궁이라고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져 있는 그런 탑들을 5대 정멸보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되게 이제 불자들이 나이 들어서 옛날에 요새는 이제 잘 안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80, 90 먹으신 분들도 돌아가실 생각 안 해요, 요새는. 옛날에는 그 돌아가시기 전에 저 부처님 5대 정멸보궁 다 돌아서 기도하고 가야겠다 이런 불자들이 많았는데 요즘엔 돌아가실 생각들 안 하시니까 그런 게 좀 덜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와서 이제 뭐냐면 여기 나오는 황룡사 구층탑을 완성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진평학의 옥대 여기 이제 이게 그 신라의 이제 삼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제도나 이런 정비도 당나라에 맞춰서 많이 이제 정비를 합니다.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금강계단 이렇게 써 있죠. 입구에 통도사에 가서 보면 이쪽으로 돼 있고 이렇게 이제 있는 거예요. 여기를 옛날에 사진을 못 찍게 했어요. 근데 언제 통도사 학술대회를 갔더니 막 찍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주지스님이 괜찮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기가 있잖아요. 자기가 여기 통도사 와가지고 몇십 년 됐는데 여기 새가 똥을 안 눈대요. 날아다니는 새가 여기 한 번 뭐냐면 새똥을 치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차만 세워놔도 그 새들이 똥을 싸잖아요. 새들도 그러면서 상당히 신비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 이 황룡사 탑도 이 구층탑도 왜 구층탑이냐면 결국은 이제 이게 모형도인데요. 모형도인데
요 저 밑에는 고구려부터 이렇게 쭉 이 적국들, 그러니까 신라를 넘보는 적국들을 막기 위해서 이걸 이제 탑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걸 만든 게 백제의 아비지거든요. 그래서 저 그 익산 밀산 있죠? 그 탑을 만들었던 사람이 그 신라에 가가지고 이걸 만든 거예요. 여기 4층이 5층이죠? 여기 백제잖아요, 백제. 그래가지고 4층까지 짓고는 뭐 보름인가 얼마를 갖다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기 나라, 자기 고국을 갖다가 이게 무찌러 달라고 염원을 하면서 이걸 그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랬다고 다시 이제 해서 완성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장안에 가면 저희 자은규기가 모셔져 있던 이 대자은탑이에요. 그 자은규기는 누구냐면 삼장법사 현장 있죠? 그죠? 현장의 제자입니다. 자은규기가. 그리고 이제 현장하고 쌍벽을 이뤘던 인물이 원측이에요. 신라의 원측. 그래서 이제 원측도 탑이 있고 규기도 이제 이렇게 탑이 있는데 여기 가봤어요. 90 몇 년도에. 근데 가서 보니까 이 상당합니다. 이 상당해요. 이 안으로 들어가도 이 안에 다 뭐냐 불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탑이 아니고 큰 그런 어떤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황룡사 탑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아마 장안 가서 보시면 또 안에 가서 올라 보시면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석굴암 같은 경우는 이제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석굴암 있잖아요. 이 석굴암의 크기나 이 모양 이게 도대체 뭘 모방을 한 거냐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저 인도에 있는 산치 대탑에 모셔져 있는 불상 이걸 갖다가 이렇게 모방을 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당시에 소위 뭐냐면 장안 지역이나 이런 쪽에 가면 인도에 왕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 김대성이 그 산치 대탑에 있는 그 모형도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받아가지고 아마 이걸 지었을 거라고 이 석굴암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자, 어쨌거나 이제 요 당시 때 그 탑이 만들어지고 하는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거 좀 문수보살은 아까 또 얘기를 네이버나 이런 데 가서 그냥 뭐냐면 문수보살과 세조, 문수동자와 세조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아까 봤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또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치면은 요새는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우리 영화 있었잖아요. 무슨 연극 사기 연극단 뭐 있었잖아요. 제목이 뭐였죠? 그게 바로 이제 요 이야기들을 갖다가 그 각색을 해가지고 그 현실적으로 해석한 뭐 그런 내용인데 상당히 일리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그리고 여기 아까 나왔던 이 신미 우리 그 아까 월정사에 나왔던 신미대사가 또 어디에 나왔대요? 세조의 스승이라고 하는 신미대사가 한글 창제 그 얘기할 때 그때 또 등장했던 인물이 이 신미대사예요. 근데 이 신미라고 하는 인물도 세조 때의 그 스승이었다. 이런 어떤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어쨌거나 이 문수 신앙도 그렇고요. 관음 신앙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어떻게 많이 묘사가 돼요? 관세음보살한테 빌었더니 다른 놈은 다 죽었는데 우리 배만 살아서 돌아왔다.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이게 관세음 영원기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제 퍼뜨리잖아요. 그런데 요 문수신앙 같은 경우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뭐냐면 문수는 지혜의 상징이잖아요. 지혜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지혜를 가리는 그런 어떤 상들, 권력이나 허상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가려져 있는 것들을 아주 그 뭐랄까 허름하고 또 뭐냐면 좀 보통 사람이 보면은 좀 짜증나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진상이라고 그러죠, 그죠? 하나의 진상들을 등장을 시켜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문수보살이 화연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화연한 경우는 거의 어떤 거냐? 거의 어떤 사람들이 아주 그 굉장히 높은 지위의 일원 속에서 본래 마음들을 잃어버리고 내가 도력이 높다, 내가 아주 뭐냐면 최고다 이런 생각들에 빠져 있을 때 문수신앙이 와서 건드려주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민간이 통쾌하게 회자되는 이런 모습으로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그려져 있어요. 지금 몇 가지 얘기들이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화엄경광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문수보살의 도움을 받아서 화엄경을 잘 이해하거나 또 뭐냐면 경전을 잘 이해하거나 이제 이런 식의 어떤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 여러분 인터넷에 문수보살 치면 무슨 질문들이 올라오냐면 우리 아들이 대학 입시를 보는데 저희 문수보살님한테 가서 비는 게 좋아요? 아니면 저기 어디야 갓바위 가서 비는 게 좋아요? 이런 질문들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문수보살이 우리를 머리 좋게 해주는 뭐 그런 어떤 일화들도 이 설화들도 제법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수보살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회자되면서 사실은 뭐냐면 문수 신앙들이 많이 이제 퍼졌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대산이라고 하는 산을 중심으로 해서 상징적으로 뭐냐면 이 문수 신앙이 좀 발달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전각이나 이런 쪽에 문수 보살을 모시진 않잖아요. 문수전이라고 하는 경우는 특수하게 이제 그렇게 관련이 있는 데라 우리가 대적광전이니 이런 식으로 문수 보살이 이렇게 모셔지지 않는 걸 보면 어쨌거나 일반 대중이나 이런 사람 일반인들에게 관세음 보살이라든지 아미타불이라든지 미륵불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보살들보다는 지장보살이라든지 이런 보살들보다는 조금 낫다. 이해되죠? 조금 낫고 사실은 뭐냐면 아까 10대 원이나 이런 얘기도 후대에 아마 고현보살의 10대 해원이나 이런 것들하고 비슷하게 누가 좀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문수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체계화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일본 측 자료들은 조사들을 좀 안 해봤는데 아마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걔네는 그 점쟁이가 점을 치잖아요. 무당이 그러더라도 다 전공의가 있어요. 치과, 이과 이렇게 의사들이 전공의가 있는 것처럼 무당들도 다 전공이 있어요. 입시 전공, 취업 전공, 그다음에 조상 천도 전공, 아이들 아기 낳는 전공 이렇게 다 전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입시 전공 이런 쪽에 아마 문수신앙이나 이런 것들이 특화되어서 나타날 수 있지도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먼저 들기도 하더라고요. 몇 가지 이야기 좀 봅시다. 이게 하나는 이제 이것도 아주 재미있는 이런데요. 땡초로 나타난 문수보살, 땡초 형태로 이게 이제 실제 있었던 내용들인데 얼마 안 됐어요. 19세기니까 저 구월산 북한의 그 황해도 구월산에 폐역사에 하은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 그 스님이고 당대에 뭐냐면 대강사 중에 한 분으로 꼽히는 이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뭐냐면 뭐 화엄 경전도 아주 잘 이렇게 하고 또 선도하고 그래서 또 이제 뭐냐면 폐역사를 떠나서 내가 이제 여기저기 유랑을 하면서 문수행각들을 하면서 뭐 스님들도 만나고 이래야겠다 하고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사리원 있죠? 사리원 주막에 와가지고 이제 머물다가 거기에서 뭐냐면 땡초 중을 하나 만나는 거예요. 땡초 중을. 근데 이 뭐 술을 시키고 뭐 당시에 1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대요. 엽전 한 장을 내가지고 음식을 챙겨오라고 하니까 주인이 막 이게 상다리가 부러지게 챙겨온 거예요. 그런데 술도 시키고 고기도 시키고 이래가지고 돼지고기도 뜯고 막 이러니까 이제 방이 여럿이 있으면 좋은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이 하은 스님이 옆에 이제 이게 이렇게 시체만 그냥 앉아 있었는가 봐요. 불편하지만 이제 그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조금 있으니까 뭐냐면 이 곰방대를 피는 거예요. 담배를. 그래가지고 담배 냄새가 아주 뭐 방에 가득하니까 가득하니까 얼마나 찡그리고 있겠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뭐냐면 이 땡초가 이 하은 스님을 알고 이게 대강백 하은 스님 아니십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하은 스님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근데 이제 이러고 나왔는데 양체질을 한번 물을 떠나 양체질을 한번 하고 딱 나가지고 화엄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이 땡초 스님이. 그러니까 갑자기 뭐냐면 담배 냄새가 향냄새로 바뀌어가지고 방 안에 이게 가득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하은 스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수 행각은 집어치우고 폐역사나 잘 수해라 이렇게 한마디 남겨놓고 나갔는데 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걸막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툭 던지니까 그게 사자로 변해가지고 그 사자를 타고 공중으로 사라졌다는 겁니다. 공중으로 사라졌다. 이게 이제 요 이야기들이거든요. 이제
당대의 대강백이었다. 또 화엄에도 아주 잘 알았던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뭐냐면 이런 어떤 그런 성속을 가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에 빠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일탈을 해서 그 누구야 황원 스님이 경책을 줬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이제 경흥법사 이야기했죠. 경흥법사. 경흥법사도 사실 많이 일반인들에게는 안 알려져 있는데 이 글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거의 뭐냐면 원효 스님하고 버금가지는 않지만 원효 스님 그 아래 단계에서는 대단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치더라도 저술이나 이런 것들이 한 뭐냐면 손가락 10개 안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에요. 경흥 스님이 일반인들에게는 많이 안 알려져 있지만 이 문무왕 때 이 경흥법사를 많이 존중을 해가지고 아들에게 이 문무왕이 왕위를 넘겨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분을 잘 스승으로 모셔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아들이 신문왕 때 국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사가 되어가지고 경주에다가 삼냥사라고 하는 절을 지었거든요. 삼냥사라고. 그래서 이제 이 삼냥사에서 왕이 있는 궁궐로 이제 행차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사가 됐으니까 왔다 갔다. 그런데 뭐를 하고 있냐면 이 그 말에다가 아주 그냥 말도 화려하게 꾸미고 자기 옷도 화려하게 입고 이해되죠? 그리고 밑에 이제 또 뭐 그 새끼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스님들도 막 이렇게 이제 화려하게 행차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하마비 있잖아요. 하마대. 하마비라고 하는 거는 절에 들어오는 입구, 또 관청 입구에서 쉽게 말하면 주차하고 올라오세요 이런 얘기예요. 지금 손으로 치면 여기까지만 주차장이야. 그리고 그 안에는 걸어서 와라 이런 게 이제 거기가 이제 말에서 내리는 게 하마잖아요. 이 한자라는 게 거기 내리는 그 비 앞에서 노스님 한 분이 이게 왕사 국사인데 신경도 쓰지를 않고는 뭐냐면 여기다 뭐냐면 그 술하고 또 마른 안주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술 먹으면서 또 마른 안주 드면서 이러고 있으니까 이 밑에 있는 시중들이 그죠? 방경 스님 나가시는데 이 황실로 가는데 그 밑에 있는 스님들이 와서 난리를 피면서 혼을 내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노스님이 경스님이 이제 그 신경이 써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쳐다보니까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냐면 산 고기를 두 다리에 끼고 다니는 중도 있는데 마른 고기 등에 지고 다니는 것이 뭐 잘못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 고기를 두 다리에 낀다는 건 뭐냐면 말이 있잖아요. 말이 산 고기잖아요. 그놈을 딱 다리다 끼고 타고 가니까 살아있는 고기를 갖다가 다리다 끼고 그러니까 중이 어떻게 말을 타고 다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경험법사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퍼뜩 정신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따라가봤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 그래서 어떤 노선님인가 해서 따라가 보니까 남산에 있는 경주 남산 있죠? 경주 남산. 그 경주 남산도 저도 여기에 한 이틀 그냥 가서 오는 적이 있어요. 그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남산이 어떤 데인지도 모르고 갔다가 그냥 이렇게 그 빙글빙글 돌았는데 참 거기에서부터 남산서부터 황룡사까지가 이게 다 옛날에는 이게 누각으로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경주가 완전 이제 그 남산도 그렇고 여기 지금 어디야 오늘 서산에 있는 그 마의 삼전물이 있는 산이 무슨 산이죠? 이거? 대진사 가야산? 가야산. 가야산이 있잖아요. 해인사가 있는 데가 가야산이 원래 아니고 거기가 원래 가야산이야 이름이. 해인산이 후대에 만들어진 이름이고. 그리고 거기도 역시 뭐냐면 그 서산 지역에 있는 그 가야산도 마애불이나 이런 게 많아요. 마애불도 많고 거기 올라가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가 옛날에 있는 절터 있잖아요. 절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도 그 옛날에 백제 지역에는 아마 그 지역 자체가 하나의 어떤 불국토, 부처님의 있는 세계 이걸 이루려고 했던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남산이 바로 이제 그런 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남산의 문수사라고 하는 그 밖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광주리를 버리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쭉 그 따라가 보니까 이분은 없어져 버리고 주장자는 어디에 있냐면 문수보살상 앞에 이렇게 딱 주장자가 하나가 있고, 그죠? 광주리에서는 뭐냐 아까 마른 고기 꺼내가지고 막 술안주 먹었잖아요. 그거 뭐가 있는가 하고 보니까 소나무 껍질만 들어있다 이래요.
그래가지고 이 경흥복사가 정신을 차리고 이게 문수보살님의 현신이구나 이렇게 알고 이게 내가 이 정신 못 차리는구나 해가지고 결국 뭐냐면 말을 그다음부터 하지 않을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경흥보살을 문수보살이 경책을 했다, 꾸짖었다 하는 그 내용이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그 얘기 한번 봅시다. 이것도 이제 중국에 있는 법운 스님이에요. 법운 스님, 당나라 때 이제 스님인데 12살 때 오대산 정각 스님에게 출가를 했답니다. 근데 36살 때까지 글을 이루지 못했대요. 글을 이루지 이게 그 부처님 당시에도 누구죠? 줄란 특가인가요? 그 친구 있었잖아요. 응? 이름 주진 특가이 뭐야? 거기도 뭐냐면 이 마당 쓸면서 이렇게 하면서 불경 요람이 형하고 같이 왔다가 까먹고 이렇게 하면서 까먹고 그래가지고 8글자를 못 외웠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친구도 그랬는 거예요. 지금 오대산에서 출가를 했는데 36살까지 뭐 지금으로 치면은 뭐 그 행자 수칙도 못 이룬 거죠. 못 이룬 거예요. 그러다가 이 소라고 멍청하니까 소라고 이제 주변 이게 스님들한테 놀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 그래가지고 맨발로 뛰어다니면서 오대산에 동대, 서대, 남대, 북대 있잖아요. 여기 가서 내가 문수보살을 만나야겠다 하고 뛰어다닌 거예요. 뛰어다닌 거야. 근데 문수보살은 만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어디부터 갔어요? 여기 동대에 가니까 노인이 앉아가지고 뭐냐면 이 말랑깽이 천치야, 너는 문수보살 만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이 멍청한 놈아, 네가 문수보살 만난다고 머리가 좋아지겠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이제 불 떼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대를 갔더니 뻘뻘 떼고 갔더니 뭐냐면 거기 그 노인이 또 거기 와 있는 거야.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돌아다니까 이분이 정말 문수보살인가 보다. 그래서 북대에 가가지고는 그 노인한테 이제 큰 절을 올린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보니까 이 노인이 이제 문수보살인가 보다 하고 이제 알아보고는 절을 했어. 절을 하고는 그러고 나서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냥 여기 왔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쓰러져 잤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이 노인이 쉽게 말하면 머리에 대고 꿈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전생에 법사였대. 법사. 그 부처님의 법을 잘 피는 법사였는데 이게 뭐 욕심이 많아가지고 아마 돈만 밝히고 그랬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죄로 이익만 탐해가지고 죽어가지고는 소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그래도 뭐냐면 부처님 법을 들어가지고 환생은 하기는 했대요. 사람으로. 다행히 사람으로 태어나기는 했는데 멍청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전생에 소같이 멍청하게 태어나서 네가 지금 그렇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꿈속에 들려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는 머리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져가지고 이 일이 있고 나서 문수보살을 칭견하고 굉장히 똑똑해서 이제 이게 이제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뭐예요? 문수보살에게 기도를 하면 멍청한 사람도 똑똑해질 수 있다 하는 얘기들을 이게 감안하는 거죠, 그죠? 감안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시면 이제 가까이 가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문수사를 찾아야겠구나 이제 또 네, 그런 설화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 인물이죠. 이통현도 유명한 분입니다. 자, 이통현은 이제 화엄경이 있잖아요. 화엄경이 60권 화엄경이 소위 뭐냐면 당나라 이전 남북조 시대 때 이게 이제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의상 스님이 가서 지엄 스님을 만났을 때 그 당시 봤던 경전들은 60권본 화엄경이에요. 그러다가 당나라가 됐잖아요. 당나라 시대가 돼가지고 의상대에 같이 있었던 현수 법찬 이런 친구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만든 게 80권본 화엄경입니다. 80권본. 그래서 뭐냐면 그 의상 스님도 물론 80권본 화엄경을 늦게 받겠지만 처음 공부할 때는 60권본 화엄경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화엄경이 그렇게 60권본 화엄경, 80권본 화엄경 이 두 권만이 뭐냐면 있는 거예요. 번역돼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40권본 화엄경 이 얘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입법계품만 따로 독립해가지고 40권으로 만든 게 40권본 화엄경이고 바로 이제 이걸 가지고 많이 이제 스님들이 화엄경 강의를 해요. 왜? 신심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또 있는 경전이 신화엄경이에요. 이통현의 신화엄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통현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사인데 조백거사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이 거사고 보조 진울 스님이 이통현의 이 신화엄경 이걸 따로 뭐냐면 절요로 한 게 화엄론 절요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나라 탄화 스님이 또 번역을 해서 그 이통현과 우리나라 불교 아주 긴밀하게 이렇게 관련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뭐냐면 오대산에 있을 때 이 처음에 소위 뭐냐면 이 신화엄경론을 토굴 속에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게 짓게 된 그런 배경에 오대산에 머물 때 그 선주원이라고 하는 데서 이상한 스님을 만났대요. 거기 이 스님 화엄경 강의를 막 했는데 그게 그 화엄경 강의를 듣고서 이 스님을 이제 따라가려고 이제 따라간 거예요. 저녁에 들으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스님 같이 이제 따라가려고 이렇게 따라갔는데 갑자기 스님 저녁에 어디에서 머무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손가락으로 산을 가리키고는 그러고 나서 찾아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손가락을 가리킨 대로 이제 올라갔더니 그쪽에서 뭐가 나냐면 방광이 나는 거예요. 방광. 불빛이 이제 불이 난 것처럼 이렇게 거의 타는 불빛같이 이렇게 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올라가니까 불빛이 있는데 차에서 올라가 보니까 그 안에는 정말 불타는 것 같이 있고요. 그 안에 뭐냐면 한 스님이 그 옆에는 뭐냐면 왕들이 입는 임금이 있는 복장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 또 한 100사람 정도 있는데 거기서 뭔가 막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저기에 들어가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는 불에 타 죽어도 좋으니까 한번 들어가야겠다 하고는 거기를 갔다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스님을 향해가지고 절을 하려고 하니까 그 스님이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졌는데 거기 불 속에 처음에 딱 들어가서 있어 보니까 뜨거워지잖아요. 근데 뜨겁지가 않고 아주 시원하고 기분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 양반들은 사라지고 이 동료는 거기서 사흘을 앉아 있다가 이제 내려왔다는 거예요. 내려와다가 두 동자를 만났어요. 두 동자를 만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때 거기 계셨던 스님, 네가 본 스님이 바로 묘덕화상이다. 즉 묘길상이 뭐냐면 문수보살이다. 문수보살의 화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통현이 나한테 화엄경을 공부하라고 또 화엄경을 강의하라고 그러는가 보다. 이런 어떤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마음을 먹고 결국에는 뭐냐면 굴 속에 찾아들어서 호랑이가 안내하는 데서 굴 속으로 갔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지팡이를 갖다가 꽂으니까 물이 나오고 거기에서 뭐냐면 그 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청이 동자들이 이게 뭐야 우리 쓰는 이 책 있죠 책 노트 노트 그다음에 필기구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날라다주고 그 공양도 하루에 한 개씩 날라다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화엄경을 다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화엄경을 짓고 나서는 사라졌다는 겁니다. 나중에 관리가 이러저러 소모지고 가니까 굴 속에서 신화엄경이 이게 책이 나왔다는 사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묶여가지고 이 신화엄경이 전해졌거든요. 이제 여기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신화엄경을 지었던 이통현 조백거사라고 하는 이 이통현이 이 문수보살의 소위 뭐냐면 가피 뭐 이런 걸 받아가지고 결국 화엄경을 저술했다는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얘기하면 한산 습득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여러분들 한산과 습득에서 인터넷이든지 유튜브든지 한번 쳐보세요. 아주 잘 나오는데 많이 있을 거예요. 한산 습득이. 결국 이제 핵심적인 건 뭐냐면 여기에서 한산은 문수고요. 습득은 보현이라는 거예요. 한산 습득이. 그리고 이 한산 습득의 스승이었던 요 풍강건사, 풍가선사, 요분은 누구였냐? 요분은 미륵보살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국청사에 숨어 살아서 소위 국청 사문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졌던 인물들이고요. 또 이제 한산이 결국에 이제 활동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습득도 역시 왜 습득이냐면 풍간선사가 주워 왔다는 게 습득했다고 하잖아요. 내가 물건을 습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름이 그 습득이에요. 그걸 데려다 키운 거예요. 데려다 키운 거예요. 그리고 이 한산이라고 하는 스님은 저 하남이라고 하는 그 암자를 짓고 살다가 가끔 국정사에 왔다는 거예요. 풍간스님. 그래가지고는 뭐냐면 밥을 어떻게 먹었냐면 이 습득이 이 스님들이 먹거나 이렇게 하면 음식이 찌꺼기가 있잖아요. 그 하수구에서 그 음식을 씻어가지고 그리고 뭐냐면 같이 먹고 그러고 나서는 뭐냐면 희죽희죽 웃고 이러고 다니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이야기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산이 시를 아주 잘 지어가지고 소위 뭐냐면 여러분 지금 어디가 소주 여행을 가실 때가 있어요? 소주? 항주 옆에 있는 소주 있잖아요. 이 소주가 아주 정원이 굉장히 좋아요. 정원이 굉장히 좋고 여기에 이제 국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주에 가게 되면은 대표적인 정원 이런 것들을 몇 군데 들르고 되게 뭐냐 국청사를 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이 한산이 썼던 시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뭐냐면 요 국청사 주변에 이 벽이나 이런 데다가 한산 시들이 많이 이제 써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여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위 말하면 그 당시에 이제 도지사였어요. 도지사에 와가지고 이 국정사에 와서 야 여기 뭐 좀 대단한 스님 없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소위 뭐냐면 풍간선사하고 이제 그 소개를 받아서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존경할 만한 성자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풍간선사가 이 말을 안 하니까 가르쳐주면 찾아뵙겠다. 그러니까 이 부엌에 가면 두 초라한 나그네가 있는데 한 사람이 문수고 한 사람이 보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그 이제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한산하고 습득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풍간선사는 소위 뭐냐 미륵인데 그 얘기만 하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에 나중에 둘을 이제 알아보고 찾아가니까 요 사람들이 결국에는 뭐냐면 사라져서 바위 속으로 이제 완전히 사라져서 여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한산의 시대를 모아가지고 결국 뭐냐면 그 한산 집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입니다. 여기 이제 한산과 습득의 어떤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선해 황금 시대라고 얘기를 해서 그 시인 유시화 있잖아요. 유시화가 중국에 있는 그 오경웅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을 번역해 놓은 책이 있어요. 거기에도 바로 뭐냐면 이 한산 습득의 그림들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어쨌거나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이런 어떤 성인상, 문수는 지혜잖아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 이게 바로 요 한산과 습득 같은 이런 어떤 모습들을 띠고 있다. 누군가 추앙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글 속에 숨어가지고 아예 나오지를 않아버리는, 완전히 이제 사라져버리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여기 이제 보여지는 이게 이제 원효 스님도 사복인가 누구 친구하고 제사 지내고 나서 결국 글 속에 사라졌다 하는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이것도 아마 이제 이런 내용들과 비슷한 그런 어떤 발상들이 아닐까.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야 돼요.